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노인 장기 요양 기관에서 필수로 받아야 되는 의무 교육, 바로 급여 제공 지침 교육에 관한 것인데요. 이는 기관 평가 때도 중요하게 보고 평상시에도 의무로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교육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급여 제공 지침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항목으로 아예 정해져 있어요. 원래는 11가지였는데 현재는 13가지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것,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 낙상 예방, 노인 인권 보호,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욕창 예방 및 관리, 응급상황 대응, 종사자 윤리, 치매 예방 및 관리, 그리고 이제 새롭게 직원 인권 침해와 고충 처리, 그리고 야간 근무 지침이 생겼습니다. 먼저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인데요. 앞서 목록에서 보셨다시피 13가지나 되는 항목을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 모두를 하기엔 좀 시간 낭비고요. 제가 각각 급여 제공 지침 교육 항목별로 중요시 되는 요인만 추려서 짧게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입니다. 감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및 병원체가 몸에 침투해 신체가 오염된 상태를 뜻하죠. 요양시설에서 요주의 감염병 종류는요. 코로나, 물론 지금은 코로나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격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핵, 독감, 노로바이러스, 옴, 폐렴은요. 아주 골치 아프고 실제 요양시설에서 간간히 터져 나오는데요. 결핵 같은 경우는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죠. 바로 보건소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독감의 사실은 코로나나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은 더 많이 사망률에 이르게 하는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옴. 옴 한번 요양시설에 퍼지면 장난 아니죠. 모든 세탁물부터 시작해서 몸 뭐 세신 뭐 할 거 없이 모든 장비 다 소독하고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리고 폐렴. 물론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굉장히 높지만 감기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도 있습니다. 자, 감염 예방 관리를 계속 보시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손 씻기를 잘해야겠죠. 병원이 아니라서 혈액 같은 게 묻을 일은 없지만 기저귀 케어를 매 시간마다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마다 하기 때문에 체액이나 분비물, 배설물에 관련해서 철저하게 손소독을 하셔야 되고요. 또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수시로 손소독을 하고 다음 어르신을 케어하는 그런 버릇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갑 착용은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가끔 실수하시는 게 위생 장갑을 착용하셨다고 해서 그 위생 장갑을 착용한 채로 이쪽 어르신을 케어한 다음 그대로 또 다른 어르신을 케어하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자기 혼자 내 손만 깨끗하겠다고 하는 행동이랑 똑같아요. 그 장갑에 묻은 여러 가지 오염물을 다른 어르신한테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필요시 마스크나 안경, 보호대 착용이 필요하고요. 코로나 때 이런 거 아주 철저히 했죠. 처치 기구의 처리. 어르신을 소독하는 기구나 어떤 특별 의료기구는 소독용 어떤 특별한 의약품이나 아니면 오토클레이브 같은 굉장히 고열로 소독하는 병원기를 멸균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이용하거나 하셔야 합니다. 환경 관리, 뭐 당연히 깨끗이 해야 될 테고 락스나 아니면 뭐 알코올 같은 게 섞인 것으로 항상 바닥이나 기구들을 깨끗이 소독하셔야만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별거 아니라 그래도 언제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므로 마스크 착용이나 씻기 또는 호흡기 증상 체크 등 철저히 하셔야만 합니다. 자, 한 번씩 이렇게 다 훑어봤는데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보시면. 그렇지만 이 하나하나가 병원에서는 당연히 철저히 지켜지고 있지만 똑같이 취약계층이 계신 요양시설에서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 주시고 기관장은 또 교육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감염 발생 대응 순서인데요. 먼저 감염 증상 어르신 발견되면 간호 인력, 즉 의료 인력이나 시설장에게 보고를 하시고 보호자 연락, 그리고 병원 진료 의뢰, 필요시 공단에 연락 조치하시고요. 여기는 안 써 있지만 보건소에도 바로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전파 경로별 격리 반드시 시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로로 전파가 되는지도 그간에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발생한 그 요양실 소독하고 같이 계시던 어르신들도 다 각각 격리를 하고 또 병원의 이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진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4시간 이내 보건소 신고해야 되는 전염병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법이에요. 안 지키면 처벌받습니다. 자, 결핵, 이질, A형 간염,
폐렴구균 감염, 콜레라, 항생제 내성균. 항생제 내성균은 뭐 CRE, VRE 뭐 이렇게 해서 주로 이렇게 병원 감염균인데요. 병원에 오래 입원하셨다 돌아오시면 이렇게 항생제 약발이 잘 안 듣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접촉이나 분변 등을 통해서 다른 어르신들한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러시니 요로 감염, 폐렴 등등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 그래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생각보다 이게 흔하다는 것. 24시간 내에 반드시 보건소에 전염병 신고를 하시고 격리 조치 및 기타 다른 조치들을 즉각 실시하셔야만 합니다. 살균 소독 주의사항인데요. 가정 사무실 등에서 자가 소독용 소독제는 환경부에 신고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방역용 소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엔 개인정보 지침인데요. 우리가 흔하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개인정보들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 표시로서 성명, 주민번호, 초상권, 병력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이용 필수 동의사항으로는요.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하는 정보 항목, 기강 동의, 거부 권리 내용 이런 것들이 모두 동의서에 적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 개인정보 활용 내용입니다. 이용자죠. 시설 측이 되겠죠. 장기요양 인증서 정보와 표준 장기요양 계획서 정보, 본인 부담금 감경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나 입서 보기 및 의료비에 관련된 정보, 그걸 위해서는 당연히 주민등록이나 전화번호 같은 다양한 신상 명세가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경우도 청구 및 연락을 위한 정보나 이름, 전화번호, 주소 관계, 계좌번호 등 결제 정보 관련된 것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CCTV 영상을 보는 것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보호자의 연락처 등등 또 고유식별 정보 등등 많은 것들을 보호자와 어르신 그리고 요양시설은 서로 교류를 하면서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건데요. 반드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통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보유기간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장기 요양급여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는요. 보관 기간이 5년입니다. 시설 측에서는 5년이 지나면 반드시 폐기를 해주시고요. 근로자의 개인정보, 근로자기준법에 등에 명시된 보관기간은 3년입니다. 마찬가지 3년이 지나면 폐기를 하셔야만 해요. 개인정보 보유기간 서비스 제공계약 해지로부터 5년 후 폐기, 개인정보 이용기간 수급자 계약 해지하면은 즉각 열람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정보 안전상 확보라 그래서 관리적 조치로는요. 개인정보 교육 및 지침자료 비치 기본으로 하셔야겠죠. 기술적 조치는 접근 권한의 관리, 또 비밀번호 잠금 장치 같은 걸 달아줄 필요가 있고요. 보안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서 아무나 들여다볼 수 없게 하셔야만 합니다. 물리적 조치도 마찬가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자세 및 무리한 힘의 사용 또는 외부 충격 요인으로 인해서 신경근육 및 주변 조직이 손상되는 것이죠. 부자연스러운 자세나 무리한 힘을 주는 동작, 반복 동작, 휴식이 부족하거나 그럴 경우 바로 근골격계 질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발상 단계를 보시면 1단계는 작업 중 피로한 정도, 가끔 근육통 수준인데 이때는 이미 시작되는 단계라 봐야 하기 때문에 예방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2단계는 작업 시간 초기부터 이미 통증이 발생하고 하루 종일 뭔가 불편하고 통증이 생깁니다. 이럴 땐 병원에 가서 의학적 치료 및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3단계로 가면 일을 하지 않는 휴식 시간에도 아프고 실제 병이 중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처치 방법을 의학적 처치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자, 원인과 증상인데요. 먼저 보시면 목과 어깨, 잘못된 자세, 외부의 충격 등으로 생길 수 있으며 근육통 또는 척추 관절에 잘못하면 신경 손상 같은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팔관절과 손목, 손가락 이런 곳은 전부 다 건과 인대 이런 걸로 관절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건염이나 인대염 또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관절염 등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리 가장 중요하죠. 사람의 그 경추, 흉추, 척추, 요추로 나뉘어져 있는 척추뼈 중에서 이 척추는 한 번 다치면 신경이 손상될 경우 그 아랫부분은 마비가 온다고 보시면 돼요. 즉 경추인 목을 다치면 사지마비가 오는 거고 흉추 밑으로 오면 하지마비가 오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특히 허리 같은 경우 그 큰 부하가 가지 않게끔
물건을 들거나 운동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법인데요. 물건을 옮길 때 허리를 곧게 펴고 비틀지 않습니다. 어깨 위 높이에 무거운 물건을 두지 않고요. 무거운 물건 운반 시 카트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몸 가까이 두시고요. 작업 높이는 팔꿈치 높이로 하셔야 합니다. 서서 오래 일할 때는 받침대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스트레칭을 하고 정기적 휴식을 취하셔야만 합니다. 자, 다음은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입니다. 낙상이란 외적인 충격 없이 일상생활 중 균형을 잃으며 바닥에 신체 부분이 부딪혀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도 낙상이죠. 자, 낙상의 요인을 보십시오. 인지 심리적 요인을 보시면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치매나 우울증, 그리고 불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르신이 침대를 넘어 나오거나 아니면 넘어지지 않을 만한 상황인데도 또 신체가 건강한 편인데도 공간 감각 능력이 떨어져서 그냥 주저앉는다든지 넘어진다거나 하는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 요인은 뇌졸중, 파킨슨 등등, 또는 시력 저하, 근력 약화, 저혈압 등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지럽거나 아니면 마비된 측이 약화되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은 시설 측에서 잘못하는 거죠. 낙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게끔 미끄럽게 바닥을 한다든지 물기를 냅두든지 아니면 뭔가에 걸려 넘어질 만한 장애물들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는 시설 측에서 반드시 관리를 잘 해주셔야만 합니다. 낙상 예방을 위해선 너무 눈부신 조명으로 어르신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좁은 통로에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말고요. 개인 물품은 쉽게 닿는 곳에 두셔야 합니다. 침대를 낮게 하고 고정시키시고요. 호출벨 등을 설치하여 이걸 눌러야만 저희가 도와주러 옵니다 라고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신체가 약한 쪽에 보호사가 위치해 보조하시면 좋고요. 침대 난간은 항상 올리고 보조기구의 잠금도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자, 낙상 발생 시 처치 방법으로는 대상자를 우선 안정시키고 함부로 옮기지 마십시오. 즉시 주변의 상황을 알리고 상태에 따라 119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넘어짐 직후 움직이려 하지 않으시고 담당자의 보고 구체적 경위를 기록하십시오. 보호자에게 알리고 병원에 가서 큰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요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주의하셔야겠죠. 다음은 노인인권 보호 지침입니다. 노인인권 매우 중요하죠. 노인복지시설은 생활노인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법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권리를 침해서는 안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노인의 권리,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로울 권리, 개인 자산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권리, 불평의 표현과 고충을 해결받을 권리,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 자유의 권리, 이렇게 노인 인권 해서 노인의 권리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또 정보 조건과 자기결정의 권리까지 말이죠. 노인 학대, 노인에 대한 신체,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와 가혹행위, 그리고 유기 또는 방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인학대 유형으로는요, 우선 폭력 등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그리고 반말을 쓰거나 막 지시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 그리고 노인이 갖고 있는 경제적 지위권을 뺏어버리는 경제적 학대, 그리고 성적 학대, 그리고 노인을 방임해버리는, 그냥 뭐 잘 약하든 어디가 아프든 식사를 못하든 방임해버리는 것과 자기 방임, 노인이 스스로 자기를 방임하게끔 만드는 것, 그리고 노인을 유기해 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노인학대의 유형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는요, 이런 학대를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해야만 하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노인학대 신고 상담 전화는요, 그냥 129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학대 신고 보호 기관인 1577-1389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입니다.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언어, 행동 등 상대의 수치심과 정신, 육체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여 불안, 공포, 추행 등 여러 행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이나 포옹, 아니면 불필요한 이런 신체적 접촉 등으로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겠죠. 또 불필요한 언어와 더러운 음담패설 같은 걸로 언어적인 성폭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을 충분히 불쾌하게끔 할 수 있는 시각을 전달해서 또는 음란 서적 같은 것을 노출시킨다든지 이런 걸 통한 시각적 성폭력 행위도 있습니다. 기타 유형으로는 상해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선 상대방의 인격과 존엄을 인정하고 존칭을 사용해야 하고요. 성폭력 예방 교육에 필수 참여하시고 평소 기관 내 성폭력 예방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고 지위를 악용하면 안 되고요. 동료 및 수급자의 음담 패설을 금지하고 타인의 외모를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당연히 절대 금지고 노인의 의사표현이 불명확해도 그것이 긍정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표시에 바로 수긍하고 물러서야만 합니다.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즉각적인 조치와 고발도 매우 중요하죠. 성폭력 조치는 그냥 112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고요. 지원상담 110도 있고요. 여성 긴급 상담 전화 1366도 있습니다. 다음은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입니다. 욕창이란 신체 일부분에 압력 또는 마찰이 혼합돼서 뼈 돌출 부위의 피부와 근밑 조직에 국소적인 괴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체위 관리를 잘 하지 않는 경우 와상 환자는 이 욕창으로 인해 사망하실 수도 있고 잠깐 사이에 한두 시간만 해도 욕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욕창 발생 원인으로는 와상 상태 거동이 불가한 환자가 같은 자세로 계속 신체에 압력이 부과될 때고요. 영양 섭취 부족으로 체중 감소나 근위축, 피부 약화가 될 때입니다. 또 소대변 실금으로 피부 오염 및 습기가 유지되거나 몸에 꽉 끼는 의복으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움직임 과정 중 피부가 상처가 생길 때도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욕창 1단계는 살짝 뻘겋게 되는 정도, 2단계는 피부가 까지고 3단계는 진피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는 전문적인 의료 처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뒤통수, 어깨, 척추, 팔꿈치, 꼬리뼈, 발뒤꿈치처럼 사람이 누워있을 때 가장 압력이 많이 전해지는 곳에 우선적으로 욕창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선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고요. 와상 환자는 2시간에 한 번씩 반드시 체위 변경을 하고 기록하셔야 합니다. 꽉 끼는 의복 금지 및 습하지 않게 유지하고 시트가 구겨지지 않게 하여 자극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신체 약한 부위는 쿠션 등으로 보호하고 균형 있는 식사 및 영양 섭취로 피부와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피부 손상 시 즉각 소독 및 집중 관리를 하셔야 하고요. 수시로 피부 압박 부위를 체크해서 뻘겋게 발작이 생기지 않았나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다음은 응급상황 대응 지침입니다. 자, 응급상황. 여러 응급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일단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로 좀 나눠 생각할 수 있고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로 크게 나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 심정지, 뭐 어떤 뇌졸중 같은 갑작스러운 어떤 중대한 일의 이유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발견이 된다. 그러면 재빠르게 가장 먼저 기도 확보를 통해 호흡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근데 호흡이 없으면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고요. 호흡이 있으면 옆으로 눕혀 충분히 기도를 확보하고 또 인공호흡을 계속 유지해서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혈이 나면 즉시 지혈을 하고요. 마찬가지 호흡이 결란할 경우와 아닌 경우 또 외상이 있고 없는가에 따라서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장기 요양 기간에서 하실 수 있는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있거나 넘어졌거나 어떤 호흡 불능이 났거나 기도 막힘이 생겼거나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요. 무조건 119 요청 그리고 환자의 기도 유지 안정 그리고 기도 막힘일 경우 하임리법 같은 기도 폐쇄하고 있는 이물질 제거 또 심정지일 경우 DNR 동의를 따져서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즉각적인 처치 방법이고요.
자세한 나머지 기타 사항 등들은 의료진이 할 일이지 사실 요양원 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즉각 보고 즉각 조치라는 것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 방법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는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장 먼저 119 신고를 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준비하십시오. 자, 호흡 소리를 잘 들어보고요. 환자가 호흡이 없다면 심장이 뛰는지도 손으로 잘 확인하시고 심장 압박을 30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뭘 딱 30분만 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환자의 심장 박동이 어느 정도 살아난다는 느낌이 있을 때까지 거의 1초에 2회 정도 압박으로 하셔야 됩니다. 갈비뼈가 사실은 부러지지 않으면요. 제대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정도로 충분히 자세를 잘 취해서 압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까지 해서 30대 2의 비율로 가슴 압박 30, 인공호흡 2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인공호흡 2번 하는 것보다도 이 심장 압박을 더 유지하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임리법은 제 다른 영상에도 많이 있지만 기도 음식을 먹다가 기도에 음식이 막혀서 숨을 못 쉬는 경우죠. 환자의 뒤에 가서 명치 윗부분을 양손으로 감싸서 환자가 호흡을 내쉴 때 강하게 끌어당겨 압박해서 음식이 입 바깥, 기도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경련 응급 조치인데요. 경련의 양상이 다양해요. 이게 뇌전증에서 오는 건지 근육에서 오는 건지 경기인지 뭔지도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련이 발생한 시기와 양상을 잘 기록하시고 경련으로 거품을 물어서 호흡을 잘 못하거나 음식이 입에 있거나 그러지 않게끔 조치를 하신 다음에 혀나 입술을 깨물지 않도록 서랍장이나 꺼즈를 물려주는 게 좋습니다. 몸을 꽉 끼게끔 하는 것들을 전부 풀어주고요. 119 요청해서 대원이 도착할 때까지는 신체 일부분을 굳지 않게 잘 주물러 주고 또 산소 포화도 측정기로 산소를 측정한 다음 기관 내에 산소 발생기가 있다면 산소 공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화상응급 조치인데요. 일단 화상이 발생하면 무조건 찬물을 들이부으십시오. 찬물을 충분히 들이부어 피부 부위를 식혀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의료를 하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찬물로 식히고 피부 상태에 따라서 바로바로 병원에 모셔가서 화상 전문 병원의 응급조치와 진료를 받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뇌졸중 응급조치인데요. 뇌졸중은 우리도 잘 알 수 있어요. 어느 한쪽 팔다리나 한쪽 얼굴 모양이 이렇게 좀 찌부러지듯이 처진다든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갑자기 심한 두통과 구토 아니면 어지러움증을 호소한다든지 이럴 때는 혈압도 잘 체크해 보시고 뇌졸중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중추신경계 갑작스러운 질환의 증상들은 뻔하기 때문에 기관 내에서 지켜보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바로 응급실로 모셔가서 아니면 다행이니까 뇌사진도 찍어보고 증상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보호자에게도 보고하십시오. 다음 종사자 윤리지침인데요. 윤리지침이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노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규범입니다. 종사자 기본 윤리로는요, 전문가로서 품위유지 및 책임감을 철저히 한다. 직무 수행 시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성실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사회 정의 실현을 하도록 한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권위를 남용하지 않으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특혜 남용 금지를 한다. 불공정한 업무를 지시 및 이행하지 않도록 하고 고객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노력해야만 합니다. 수급제에 대한 윤리를 보시면요. 어르신의 존엄성을 철저히 지키고 성별, 종교, 신분 등 차별을 금지합니다. 노인학대 및 가혹행위 금지, 노인에게 노동행위 금지, 노인의 의사 존중과 이익을 보장하려는 노력, 예의와 존중을 갖추고 윤리적 기준을 준수.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입니다. 치매란 뇌송산 및 퇴화에 의해 인지 및 신체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죠. 지능, 기억, 학습, 언어 등의 정신 기능이 저하되는 복합적인 증상입니다. 자, 치매의 분류는 5가지가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전축두엽 치매, 루이체 또는 파킨슨 치매, 알코올성 치매가 있습니다.
물론 치매를 이렇게 의학적으로 분류는 해져 있지만 사실 이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알츠하이머 치매에 나오는 망상이나 환청이라고 해서 알코올성 치매에도 만상이나 환청이 안 나온다는 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결국은 뇌 손상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망상, 환청, 때로는 폭력적인 또는 기억력, 지남력 저하 등등이 골고루 나타납니다. 다만 특이하게 이렇게 또 판정을 해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또 치료를 하거나 알코올성도 알코올 너무 의존증이 심해 손해가 위축된다든지 하는 문제를 인하기 때문에 뇌의 어느 부위의 문제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특발적인 증상을 좀 알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파킨슨이나 전축엽 치매는 폭력성이 더 두드러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치매의 분류는 나뉘어 있지만 우리는 이걸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치매라고 하는 증상 자체가 어떤 중추신경계나 주요 질환으로 인해 따라오는 인지와 기억 그리고 지각에 따른 저하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선 손발을 자주 움직여 운동을 하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타인과 교류를 지속하며 소식하고 비만하지 않습니다. 혈당과 고지혈, 고혈압을 치료하고요. 심혈관 질환에 주의하여 피를 맑게 하도록 합니다. 알코올 섭취도 최소해야 되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 모든 게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또 증상 발견 시 빠른 검사로 초기 대응하는 것이 치매를 최대한 안전하게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고충 처리 지침입니다. 자, 일단 장기요양 기간의 장은요. 고충 처리를 접수받고 내용을 파악해서 해결해 줘야만 의무가 있어요. 자, 고충 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고충 처리 접수 방법 안내, 접수 기록 및 보고, 협의 결과 및 통보, 그리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해결이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도 설명을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시설 내 상시 고충 건의함을 설치해 두고요.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상급자는 즉시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고충의 내용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요. 고충 처리 내용을 기록하고 처리 절차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고충 처리 해결 절차 및 방법을 당사자에게 설명하고요. 해결이 어려운 고충은 이유를 충분히 이해시켜야만 합니다. 대표자는 항상 종사자와 수급자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죠. 야간 근무 지침입니다. 목적 및 적용은요. 당일 22시에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 6시까지를 야간 근무라고 하죠. 그때를 기준으로 하고요. 취약 시간대,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더욱더 지키기 위함입니다. 야간 근무 종사자의 신체 건강을 위해서이고 야간 근무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특수 건강검진을 매년 받아야만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하고요. 비상시 신속한 대처를 위함입니다. 그 다음날 인수인계를 통해 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호 교류를 하고 근무의 원활함을 위함이죠. 자, 이제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입니다. 여기서부터 뭐 이 앞에 것도 그렇고 다 새로 생긴 건데요. 이제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인권도 중요한 거예요.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괴롭힘, 성희롱, 폭력 등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죠. 인권 침해 보호 적용을 위해서요.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 요양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을 한 경우 재빠르게 업무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보호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항의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 요양원에게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절을 하실 수 있고요. 기관에 보고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요양원에게 급여 외 행위 제공 행위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흔해요. 생각보다 요양보호사에게 밥을 지어라, 빨래만 하고 청소하고 가라 이런 것들 지금은 모두 안 됩니다. 인권침해 대응 방법으로는 가해기자에게 즉각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관리자에게 침해 사실을 즉시 보고하십시오. 위험한 상황이 예견 시 마주치지 말고 바로 자리를 우선 피하십시오. 재발 방지를 위한 가해자 분리를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시 법적 절차를 이용해 대응하셔야 하고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과 휴식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급여 제공 지침에 관해서 알려봤는데요. 이거는 장기요양기관 의무 교육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요점만 짚었고 시간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